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4월 2일 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찰이 어떠한 경로로 발전되었는지 보겠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1장 Police and Society, 경찰과 사회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좀 복습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기억나십니까? 제로미 스콜릭의 질문이었죠. 경찰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그 후에 바로 저희가 어떤 그 장에서 배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는 General Service Law Enforcement Agency,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 법집행 기관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트 가드 같은 그 해양 경찰, 우리 측으로 치면 해양 경찰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커렉션 에이전시, 교정기관의 경찰 활동을 하는 그런 우리 같으면 특사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피스 오피스라고 배웠었죠. 피스 오피서가 일반적인 폴리스 오피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폴리스 오피서가 큰 개념이고 거기에 피스 오피스가 큰 개념이고 거기에 일부 폴리스 오피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폴리스 오피서는 피스 오피서가 되지만 피스 오피서가 폴리스 오피서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신화에 대해서였죠. 미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게 주된 신화였습니까? 여기 나온 거죠. 크라임 파이터라는 이미지, 이게 경찰에 대한 신화였다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범죄 전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다른 질서 유지 업무라든지 기타 서비스 제공 업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였고요. 요 퀴즈가 있는데 퀴즈 한번 볼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groups create the myths of the crime fighter police officer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신화를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랬죠. 무비, 영화 만들고 있고요. 텔레비전 쇼, 뭐 당연히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 뭐 언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답은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이 만든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신화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떤 거였냐라는 거였죠. 우리 그래서 폴리스 서비스 스터디 PSS에서 연구한 결과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 경찰 콜 서비스, 긴급 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범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였답니까? 여기 문제 퀴즈 한번 볼까요? The research found that 몇 퍼센트가 total calls, police service involved crime, 어느 정도만이 범죄를 포함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였죠. 얼마였습니까? 19%였죠. 20%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우리나라도 대략 17% 정도라서 20%가 안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신화와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본다는 게 있었죠. 그게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능성 세 가지 우리 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커뮤니티 폴리싱 CP에 대해서 봤고 POP 프로블럼 오리엔트 폴리싱 봤었고요.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무관용 경찰활동 세 개를 봤습니다. 특히 요거 한번 볼까요? 이 퀴즈 보게 되면 each year 매년 award is presented for the most innovative and successful problem-oriented policing project. This award is called. 이 상은 뭐라고 불렀냐라는 거죠.
프라울러 오렌지 폴리싱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한테 그 대상에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허먼 골드스타인 어워드. 이 POP 자체를 누가 그 개념 정의를 하고 발전시켰나요? 바로 허먼 골드스타인이 발전시켰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저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아마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대목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굳이 대목차라고 한 이유는 그 책의 목차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절 서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책에는 1절 서론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사한 내용이라든지 최초 그 미국에서 근대 경찰이 만들어진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합쳐서 제가 서론이라고 했고요. 크게 그 미국의 경찰 시기는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시기가 있고요. 그 전문화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새로운 발전의 시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시기는 1830년대에서 1900년대 그리고 1900년대에서 1960년대가 전문화 시기가 되겠고요. 새로운 발전, 뉴 디벨롭먼트라는 시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21세기 경찰활동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책의 15장 맨 마지막에 가면 관련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1960년대 경찰 위기를 하나의 장으로 절로 또 보고 제가 좀 뽑아봤고요. 물론 교과서는 요거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60년대와 30년대를 또 나눠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6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나눠서 시대 구분을 해봤다는 거고요. 크게는 정치적 시기, 전문화 시기, 20세기 들어와서 전문화 시기인 거죠. 정치적, 전문화 시기, 새로운 발전의 시기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경찰 1960년대 경찰이 위기를 맞는 시기 이때 뭐냐면 그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베트남 그 파병 반대 관련해서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 시기 이 경찰이 큰 혼란을 겪었듯이 미국도 1960년대 큰 혼란을 겪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론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 그 단어 플래시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어떤 얘기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과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과거로 한번 들어간 겁니다. 1938년 당시 이 경찰은 어땠을까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은 훈련도 없었고 도보 순찰만 했고 라디오 무전기죠. 무전기도 없었고 무기도 들지 않았고 어떤 그 경찰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좀 발전을 해서 또 다시 1950년대로 넘어왔으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이때는 좀 나아졌긴 하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고 하지만 여성 경찰은 아직 없고 그 다음 간단한 교육은 있지만 아주 전문화된 교육은 없는 상태 그 외에 또한 상세한 매뉴얼도 없는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도 없는 이건 뭐니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국의 경찰은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성문법과 아니라 판례 불문법과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어떤 그 많은 그 규칙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찰의 어떤 활동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 어니스트 미란다라는 그 범죄자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에서 유래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대법원 판결이 미국의 경찰 활동을 제약하고 어떤 좀 더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1950년대까지는 별로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저자가 왜 경찰 역사를 공부하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아마 이런 의미, 현재를 이야기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E.H.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있었죠. 그 사람 뭐라고 역사를 얘기하던가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 대화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과거가 극단적으로는 현재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학자도 있죠. 그 과거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재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다시 재조명되는 거라는 거고, 단순히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비록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배우지만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른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미국 경찰 역사에 있어서 영국의 유산입니다. The English Heritage라는 거죠. 그 미국 경찰, 미국이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영국은 보통법 중심이었고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했었죠. 법원 체계 또한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계 국가하고는 다릅니다. 대륙계 국가는 어떻습니까? 강한 중앙 집권화된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때문에 제한된 경찰 권한을 강조하게 됩니다. 경찰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대륙계 국가 같은 경우에 신분증 소지 의무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 영미 계통에서는. 그리고 지방 통제 전통이 강하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자치가 강조되고 있죠. 반면에 대륙계 같은 경우는 집권화된 국가 경찰이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미국의 경찰 제도는 매우 분권화되고 분절화된 체계고 최소한의 조정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경찰 기관의 수는 15,000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과연 그 잘 조정이 될까 하는데 의외로 그래도 조정이 되고 넘어간 이렇게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중요한 게 현대 경찰이 그럼 언제 설립됐느냐라는 거거든요. 현대 경찰 여기입니다. 1829년 요건 좀 기억해 놔주세요. 1829년 런던에서 최초로 현대 경찰이 근대 경찰이겠죠. 모던 폴리스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시겠지만 영국은 그 산업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질서가 아주 문란해집니다. 이때 이 고든 반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반란인데 이 반란에 의해서 아주 영국이 피폐가 됩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 경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여기 사진에 나오신 분 있죠. 이게 그 로버트 필입니다. 로버트 필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드디어 1829년에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폴리스가 만들어집니다. 런던 메트로폴리탄 폴리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런던 경시청이라고 얘기 보통 많이 하죠. 그 런던 경시청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영국 경찰인데 어떻습니까? 무기도 없죠, 진짜. 그리고 옷을 길게 입었고요. 또 모자도 긴 모자를 썼습니다. 아마 뛰거나 그러기에는 그 범죄자를 갖다 체포하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 기능에 어떤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력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 경찰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과거의 경찰, 과거에 분명히 경찰 기능이 있었는데 현대성이라는 것은 현대 경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현대성의 의미가 뭐냐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업무가 범죄 예방으로 간다는 거죠.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고정된 관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구조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은 준군사적인 어떠한 그 하이어러키로서 계급 체계를 띠고 있다라는 게 현대 경찰의 의미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베일리는 조금 달리 봤는데 베일리라는 학자는 현대 경찰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퍼블릭 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업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중요한 게 보수입니다.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그 베버도 얘기했었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도 보수를 받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부패 문제가 없어집니다. 부패 문제가 이런 식의 직업적으로서 그, 그 경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런 직업적 성격을 가질 때 그 근대 경찰 혹은 현대 경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32번째고요. 식민지 미국의 법 집행은 어떻게 했냐라는 것이 여러분 그 우리 식민지 시대 하면 그 우리 그 일본과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식민지 이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사람이었죠. 영국의 어떻습니까? 중하위 계층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시대의 미국이라는 것은 거의 영국의 제도를 거의 가져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너온 게 뭐가 있냐면 쉐리프라는 제도가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쉐리프가. 이 당시 쉐리프는 그 조세를 갖다 걷거나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죠? 쉐리프 디파트먼트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카운티, 우리의 군에 해당하는데 도시가 아닙니다. 시티가 아니라 카운티 같은 군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금도 이런 슈리프 디파트먼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컨스터블이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컨스터블도 일종의 그 법 집행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이 컨스터블도 지금 미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근데 어디 있냐면 이 코트 업무를 합니다. 코트는 그 법원에서 그 어떤 질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컨스터블은. 다만 이 컨스터블이라는 용어 자체는 영국에서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그 일반 경찰을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계급의 순경 계급에 해당하는 게 컨스터블입니다. 만약에 취 컨스터블, CHIF, 취 컨스터블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총장급 됩니다. 그래서 치안감 정도의 계급을 취 컨스터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당시 채용했던 게 와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치는 뭡니까? 그 야경꾼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나이트 와치만 얘기하고 데이 와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당시 1634년에 보스턴이 처음 설치됐다 그러고요. 화재, 범죄를 감시하는 거고 여기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와치맨입니다. 이 와치맨이 이 등을 메고서 지금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재밌는 게 이건 영국에서 건너온 건 아니고요. 슬레이브 퍼트롤이라고 그 노예에 대한 노예 순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미국의 특유한 제도였고요. 특히 어디입니까? 남부 지역에서 이 그 노예들이 밀란을 일으킨 경우를 감시한다거나 노예가 도망친 경우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브 패트롤이 있었다는 거고요. 아마 요 그림이 그 노예를 잡기 위한 그 슬레이브 패트롤들의 어떤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 식민지 시대의 법 집행의 질은 어땠을까, 퀄리티는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효율적이었고 부패가 많이 되고 정치적 영향이 컸다라는 거고요. 황금기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골든 에이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경찰관이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그 경찰관이 되겠다라는 게 많이 이렇게 응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특히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학자들은 영국에서는 그 황금기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존경을 받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영국도 1970, 80년대 그 많은 비판에 했지만 여하튼 영국에는 황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황금기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런 제도 도입 때부터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부패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야 특히 어떻습니까? 적은 인원이 있었고 장비가 빈약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도화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작고 동질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질적인,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지역사회가 크고 이질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될 수 있는 유인이 큰데 이 지역사회가 작고 동질적이다 보니 제도화된 유인이 적게 되겠고요. 제도화 유인이 적다 보니 당연히 그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부패적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최초의 미국 경찰이 결국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서요. 그게 언제냐면 1838년 보스턴 경찰을 창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1845년에는 뉴욕시 경찰을 창설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1829년에 영국이 그 근대 경찰을 만든 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는 않고 식민지 경찰의 경험으로 인해서 공공경찰 창설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감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보스턴 경찰이라든지 뉴욕시 경찰이 오히려 그 식민지에 있는 일반인들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나타냈던 거고요. 여튼간에 당시에 밀란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걸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실제 이 당시에 세워진 보스턴 경찰이나 뉴욕시 경찰은 지금의 경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 끼키야 10여 명 정도 되는 경찰 규모랄까요? 최초 경찰관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경찰은 아니었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정치적 시기입니다. 대략 183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고요. 좀 전에 보았듯이 1845년에 뉴욕시 경찰이 창설되죠. 물론 그 전 38년에 보스턴 경찰이 제일 먼저 창설되고요. 이 시기를 왜 경찰의 정치적 시기라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경찰이 정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치가 부패했었는데 이 부패한 정치와 마찬가지로 이 경찰 또한 부패했다라는 거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경찰이었다라는 거였죠. 한번 볼까요? 먼저 경찰의 경우에 인사기준이 결핍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300불만 내면 그 누구나 그 경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일종의 정실주의, 페이트로나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 순찰은 어땠냐면 도보 순찰만 했으면 됐고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엔 이 경찰관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었습니다. 감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술집이나 이발소에서 빈둥거리며 놀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근무하는 곳이 없어서 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콜박스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콜박스가 도입됐지만 이게 뭐 계속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찰 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뭐 그야말로 짱박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재밌는 말이 있는데 지역 주민은 더 캅이 아닌 이 더 캅을 그러니까 뭐냐면 뭘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뭐냐면 특정 비트 순찰 구역에 바로 그 경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찰이 이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경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찰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찰들을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간 비트가 퍼머넌트하지는 않은 거죠. 비트에 배치된 경찰관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찰관이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지역도 모르게 되고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의 경찰은 영국과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독립도 안 돼 있었다는 거고 인사기준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경찰관들이
무기를 휘두릅니다. 폭력 범죄가 많다 보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영국과 달리 미국은 무기에 대해서 좀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한 그 경찰이 힘이 있는 거예요. 부패인데 힘까지 있는 거죠. 무기를 주장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이 당시 경찰은 술이나 도박, 매춘을 단속하지 않은 대가로 이익들을 챙겼다. 그야말로 부패한 거죠.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또한 뇌물을 챙기고 그랬는데, 특히 이 당시에 재밌었던 게 술의 정치성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알죠?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은 되게 금욕주의잖아요.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경찰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냐, 단속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노동자 계층은 어떻습니까? 이 술이 하나의 위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단속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 계층은 어떤가? 숫자는 많지 않습니까? 숫자는. 이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또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술이 경찰에 대한 그 양면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요휴무법 갈등입니다. 일요휴무법은 이 썬데이 클로징 로라 그래갖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날 주로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썬데이 클로징 로우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1882년 12월 3일 날 갑자기 뉴욕시 경찰 당국이 137명 유태인을 체포하게 이르러요. 갑자기 체포. 그전에는 이 법이 있었지만 그게 체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사문화된 법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집행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쪽에 영향을 받은 프로테스탄트 측의 어떤 압력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왜 안 왔느냐, 집행 안 하느냐 이런 또 어느 날 갑자기 집행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돈을 주게 된 거예요. 아, 집행하지 마. 왜 자꾸 집행하려고 이렇게 돈을 주게 되고 법 집행을 완화해 달라. 이러면서 또한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유발되는 거죠. 여기 루즈벨트가 나오는데요. 시어도르 루즈벨트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26대 대통령인데 루즈벨트가 또 나오죠. 저기 1930년대 여러분 대공황 시대라 이러면 거기에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그 대통령이 또 나오는데 여하튼간 이 앞에 있는 루즈벨트, 시어도르 루즈벨트 같은 경우 뉴욕시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1895년부터 1897년에.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일요휴무법 있지 않습니까? 이 일요휴무법을 엄청 엄격하게 집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부패 문제를 없애기는 거예요. 이 돈을 받는 대가로 자꾸 뭡니까? 부패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데 루즈벨트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뭐 감시를 막 해요. 뭐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걸 집행을 잘 하는지 단속을 잘 하는지를 갖다 계속 감시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성공했을까요? 한계가 있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돈을 받는 분위기도 있고, 이 정치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은 또한 술집을 하는 사람들이랄까요? 이 사람들도 이걸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또.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아무리 나선다고 해도 이 개인적인 어떤 개혁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경찰 행정 이론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고 어떤 조직 구조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 당시에는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부패가 계속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부패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사회 질서는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가 이렇게 질서를 갖다 그래도 잘 유지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많은 후대 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aily routine of urban life.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이런 뭐랄까요? 규칙화된 생활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범죄가 많이 줄어든 요인으로서 꼽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규칙화된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 루틴화된 라이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옆에서 어떤 일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도시화라는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범죄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여튼 개인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이 루틴화된 생활 패턴을 갖게 되면 범죄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 당시에 이게 사회질서 잡힌 것은 바로 이런 일상의 생활이 루틴화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이 당시에 주된 뭐랄까요? 그러다 보니 이 당시를 회고할 때 평가를 할 때 뭘 얘기하면 경찰이 사회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인데 사회 문제, 범죄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원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고 오히려 경찰이 이런 부패 문제와 연계가 되면서 사회 문제로서 하나의 암적 존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시기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 경찰이 어떠했는지. 예. 다음은 전문화 시기가 되겠어요. 이 전문화 시기는 20세기 초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시기, 프로페셔널 이러라서 전문화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는 어떤가? 20세기 초반은 비단 경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업 공무원제가 확립된 시기입니다. 특히 이 경찰 쪽에서는 이 오거스트 볼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버클리 경찰서장도 역임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학과를 개설한다든지 미국 경찰 전문화의 어떤 아버지라 불리면서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정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책임자를 갖다 선발하는 데서 인사 기준을 만들고 하위직을 갖다 채용하는 데서 인사 기준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특히 부서의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라든지 청소년을 전담하는 경찰, 풍속을 전담하는 경찰들이 이 당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관리 원칙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행정학에 나오는 현대적 관리 원칙 있지 않습니까? 명령 통솔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반 관료제의 원리들이 이 당시에 많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하지만 어땠다는 겁니까? 좀 빠르게 진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도라는 게 쉽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직업관료제가 1, 20년 만에 자리 잡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도 몇십 년만 해도 이런 부패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현대 경찰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이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경찰의 새로운 하위 문화가 생겼다는 건데요. 군사적 기풍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찰을 준 군사적 조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준 군사적 조직으로의 성격이 이 당시에 많이 강화된 겁니다. 뭐냐면 계급장을든지 복장을 갖다가 갖춰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명령이 어떤 일관되게 개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 당시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 당시에 하위직 경찰관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노조가 설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스턴에서 경찰관들이 파업을 하게 돼요. 이 당시 파업은 봉급이 한 20여 년간 동결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파업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 경찰 파업이 얼마나 됐든지 당시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걸 해산하기에 이르러집니다. 그 이후에 이때 얼마나 이 파업에 대한 뭐랄까요 강압 차단이 강했냐면
1960년대 우리 경찰 그 위기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이 경찰 노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 문제가 있는 게 이 소수인종 문제는 이 당시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17년 일리노이 이 1919 시카고 이 당시에도 어떤 인종폭동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미국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새로운 법 집행 기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주경찰이 설립됩니다. 주경찰이. 그래서 1905년에 펜실베니아주에 최초로 주경찰이 설립되게 되고요. 이 주경찰은 일반적인 우리 알고 있는 카운티나 그 시티 폴리스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 업무에 일단 주 업무가 담겨져 있고요. 물론 후에 수사 업무까지도 가지만 이 당시에는 교통 업무가 주된 였다는 거고요. 이 당시 또 연방에서는 정보국이 설립되게 되고 1935년에 이건 FBI로 바꾸게 됩니다. 요 정보국 FBI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후보 얘기 나오면서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화 시기의 또한 특징이 뭐냐면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1920년 순찰차가 최초로 등장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순마 같은 게 어떻습니까? 순마가 일상화되면서 어떤 시민과 격리가 되죠. 이 당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1930년대 무전기가 확대됐고 그에 따라서 전화 대응에 대한 출동이 일어났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독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데, 뭐냐면 그야말로 무전을 쳐서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기술혁명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시민과 격리된 측면도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초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우리가 전문화 시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뭐 인사 기준이 마련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찰 나름의 조직 문화가 정착을 한다든지 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죠. 근데 특히 여기서 볼 거는 어떤 경찰 행정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 정립됐다는 거고, 이게 1930년대 이후에 전개됐다는 겁니다. 특히 눈이 가는 것이 워커샵 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요 분이 후보 대통령인데요. 이 후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워커샵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워커샵 위원회가 경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경찰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가히 뭐 충격적이었죠. 뭐냐면 원문을 보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Police abuse is extensively practiced. 뭐냐면 경찰권 남용이 아주 뭐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보고서가 기초가 돼서 경찰이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화두로서 떠오르는 거죠. 특히 여기 윌슨 있지 않습니까? O.W. 윌슨. 이 사람은 요 볼모인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오거스트 볼모 같은 경우에 미국 경찰 전문화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볼모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1930년대 전문화 운동을 끌어갑니다. 스스로 경찰 행정이라는 책을 갖다 1950년에 쓰기도 하고요. 어떤 경찰을 배치하는 데서 나름의 어떤 공식까지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거냐면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또 어떻게 보냐면 인종 갈등 이 문제가 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1940년대 디트로이트 폭동이 있었고 LA 폭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은 피상적이었죠. 다만 이런 과정에서 경찰의 특수부서, 뭡니까? 이런 폭동에 대응한 특수부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1930에서 1960년대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랄까요?
체크해야 할 인물이 바로 이 에드가 후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에드가 후보가 FBI 국장에 취임한 게 1924년입니다. 그리고 퇴임을 한 게 1972년이거든요. 48년, 거의 한 50년을 갖다 그 FBI 국장을 역임하게 되고요. 이 당시 이 사람을 거쳐간 대통령이랄까요? 한 8명 정도 됩니다. 거의 10명에 가까운 대통령이 이 사람을 거쳐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국장을 할 수 있을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의 비리들을 정보를 다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릴만 하면 내놓는 거죠. 너 이런 데도 나 자를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한 50명을 갖다 FBI 국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 FBI 국장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도 챙기기도 하지만 또한 뭐랄까요. 여론을 갖다 많이 이 사람이 쥐고 흔듭니다. 막 아주 마니플레이팅 한다는데 그 여론을 갖다 유리하게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조직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피아라든지 이런 마피아 범죄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작은 은행 강도 이런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 되고 화이트 컬러 크라임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이게 그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름 부패 사슬에 엮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마치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경찰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30년에 UCR을 도입한 거예요. UCR은 유니폼 크라임 리포트라고 그래갖고요. 우리 같으면 경찰이 범죄 통계 모으는 게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각 지구대 경찰서, 지방청을 거쳐서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 미국은 15,000개의 경찰서가 있다 보니 이 경찰 범죄 통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UCR이라는 유니폼 크라임 리포트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 통계를 드디어 체계로 모으기 시작했다. 범죄 통계를 체계로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1934년에는 주간 범죄 체포권, 이 주간이라는 게 야간 주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 이 주와 주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 체포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광역화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한 이 사람이 이 당시 인사 기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크라임 랩이라 그래갖고 뭡니까 어떤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하게 되고 여하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판도 있지만 경찰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행정의 새로운 방향 이렇게 할 때는 워커숍 위원회 보고서와 윌슨의 어떤 노력 그리고 에드가 후보의 어떤 공적이라 할까요?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60 한편 경찰 활동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1970년대 이후부터는 소수인종 채용이 의무화된다거나 여성 채용이 의무화되는 것, 또한 신체 요건이 폐지되기도 하고 대학 교육제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대장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고요.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리도 최근에 도입이 됐었죠. 가정폭력에 대해서. 또한 경찰 노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경찰에 대한 반면 시민에 의한 경찰 감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같은 경우 시민 감사관 제도가 도입되기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문제지향 경찰 활동 같은 것이 도입되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컴스텟이라든지 핫스팟 폴리싱 같은 기술이 도입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발전이 있다면 인종 프로파일링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1년에 LA에서 로드니 킹 사건이 있죠. 이게 로드니 킹 사건입니다. 이 경찰관 4명이서 흑인을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죠. 이후에
이 4명의 경찰관이 어떻습니까? 무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은 다음에 이 폭동이 일어나죠. LA 폭동. 그리고 LA 폭동이 일어나고 당시 LA 폭동에서 우리 한인 마을이 한인 타운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 당시 많은 인종 프로파일링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법무부에서는 경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부가 패턴스 오브 프랙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법무부의 인권국에서 경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거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1970년대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게 되고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특히 시민에 의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찰의 역사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잠깐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과서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처럼 지금 보이다시피 6개 단계로 나눕니다.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합병 이전의 경찰, 그리고 일제강점기 경찰, 미군정 시기의 경찰,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그리고 1991년 이전의 경찰, 그리고 1991년 이후의 경찰 이렇게 나옵니다. 91년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경찰법 제정이죠.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이 만들어진 걸 9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은 어떻습니까? 뭐 고조선, 부여, 삼국시대 뭐 쭉 있고 통일신라, 뭐 고려, 조선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있고요. 특히 포도청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포도청 같은 경우 언제나 성종 2년 포도장지에서 기원해서 중종 때 처음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전국을 관할한 건 아니고요. 한양과 경기도의 어떤 도적을 감시하고 검거하고 야간 순찰을 한 거였고 특히 이때 재밌는 게 다모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공로비 여자 공로비가 어떤 여성 대상 범죄를 감시하고 이랬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갑오개혁 1894년이죠. 1894년 갑오개혁 또 한일합방 1900년 1910년 합병 이전의 경찰인데요. 이때 경무청 관제직제 이게 일종의 조직법이죠. 그리고 행정경찰장정 이게 어떤 작용법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제정되는 거고요. 이때 경부가 출범합니다. 1900년에 경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부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우리 지금 역사상으로 장관급 경찰 기관이 장관급인 경우가 2번 있는데 이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관급은 채 2년 만에 경무청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가 1900 을사늑약에서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1910년 이 헌병 경찰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군인인데 군인이 일반 민간인을 갖다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포갑적이 되겠죠. 포갑적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찰의 역사가 이때 많이 암울한 걸로 비춰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3.1운동 계기로 보통경찰로 전환되게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것이 중일전쟁 1931년죠. 중일전쟁 후에는 특고경찰 내지는 경제경찰 등으로 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헌병경찰과 마찬가지로 어떤 강압적인 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특히 이 당시 우리가 임시정부가 1919년 상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초대 경무국장으로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19년 8월 19일 날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초대 경무국장 김구 1919년 이때를 갖다 경찰청의 창설로 볼 것이냐 안 볼 거냐라고 논란이 좀 있죠. 최근에는 일률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였습니다. 경무국 45년 10월 20일 날 초대 경무국장 조병옥 박사가 취임된 이 시기를 우리가 경찰 대한민국 근대 경찰이 만들어진 경우로 봤는데 이렇게 서로 좀 대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경무국 조병옥 박사를 갖다 일대로 보고 있는데 작년 우리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을
다시 우리 초대 경무국장, 경찰청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이 미 군정 시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관리, 이 일제시대에 있던 모든 경찰관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해소가 안 된 거죠. 그 적폐가 해소 안 되고 그대로 일제 경찰의 잔재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당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비경찰화의 현상이 납니다. 비경찰화는 뭐냐면 그 경찰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죠. 위생 업무라든지 무슨 살림 업무를 다 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 군정식이 오게 되면 그 미국 경찰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다른 부서로 다 떨궈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 경찰 업무만이 남게 되는 비경찰화 현상이 되고요.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미 군정 시기에 이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장관급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당시에 여자 경찰 제도가 이때 처음 설립되고요. 간후보 제도가 이때 도입됩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근데 격화가 됩니다. 기존의 경무부였던 것이 이 당시 그 1공화국이죠.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떨궈내야 된다. 어떻게 이게 뭐 그야말로 장관급으로 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안국으로 다시 격화되고요. 다시 이후에 다만 1974년 한참 후죠. 후에 그 문세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치안본부로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작았다는 거죠. 치안 국정도의 어떤 걸로 써 있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부로 확대가 되고 인력, 직제 이런 게 모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수 있는 게 경찰 직무집행법이 이때 처음으로 제정이 됩니다. 53년에. 그리고 해양경찰대가 53년에 설치되죠. 하지만 이 당시의 경찰은 어땠습니까? 선거에 동원된다든지 아니면 후에 어떤 이 박종철 사건이 알려지지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인권 침해와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1991년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88년 그 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가 민주화되는 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경찰 또한 민주화돼서 이 경찰법이 제정이 되게 되고요. 경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찰법이지 경찰청법이 아니죠. 우리는 검찰청법인 거와 달리 우리는 경찰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행안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컨트롤을 받지 않는 겁니다. 경찰위원회가 어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때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요. 제주자치경찰이 2006년에 출범하게 되고 특히 작년에 우리 해양경찰법이 제정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올해 1월 13일 날 형소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경찰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백범 김구선생 우리 초대 경무국장이라는 거 보셨고요. 우리 차일혁 경무관이 어땠습니까? 이분은 원래 조선 의용대 출신으로서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빨치산 토벌의 어떤 주역이었죠. 근데 당시 그 굴의 화엄사를 갖다 불태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걸 불태우지 않고 보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공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분은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 장아림의 실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근데 출세를 그 당시 못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그 남부군의 총사령관 이현상을 갖다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갖다 수목자로 잘 묻어줬다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갖고 당시에 어떤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최규식 경무관이 있죠. 최규식 경무관하고 정종수 경사, 이분들은 그 김신조가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장년이 순직하신 분들이고요. 안병화 치안감 같은 경우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죠. 이분이 안병화 치안감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신군부 명령을 어기서 발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떠한 그래서 많은 그 생명을 구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그 보안사로부터 이러한 거에 따른 그 문책을 받은 거다. 고문을 받은 다음에 후유증으로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리고 육사 8기 출신입니다. 8기 누굽니까? 김종필, 그분이 8기였죠. 하여튼 그러다가 62년에 총경 특채가 되셨던 분인데, 여하튼 이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을 갖다 빠른 시간 내에 소개를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하여튼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숙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1장과 2장의 어떤 교과서를 받았으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각 장별로 한 시간씩이라도 좀 읽으셔갖고 용어에 좀 친숙해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